안녕하세요. 확실히 휴일이라 5월 첫 강인데 5월 개강인데 일단은 책이 하나 더 늘었죠. 요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처럼 활용을 하셔서 5, 6월 2달 동안 좀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풀이반 때부터는 요 책 갖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게 보시다 보면 문제가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오표를 만들고 있어서 아마 오늘 정도면 다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오표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책에다 끼워 놓으시고 틀린 데 있으면 고쳐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수업 계획서 하나 나왔죠? 수업 계획서. 그래서 계획서는 읽어보시면 뭐 이제는 공부하실 때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 이해 못하셔도 다 외워갖고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슬슬 외우기 시작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시기가 됐고, 그래서 어차피 다음 달부터 7, 8월부터는 문제풀이반 들어가시니까 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푼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못 푸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기출문제집밖에 없으니까 기출문제집 사신 거 한 3번 정도는 풀어본다고 생각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거마다 진도 나갈 때마다 조금씩 풀어보셔서 하시고, 계산 문제도 거기 써 있는 대로 계산 문제 겁내는 분들 되게 많은데, 계산 문제를 겁내시는 이유는 사실 얼핏 생각하면 수학을 잘 못해서 못 풀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계산 문제도 결국에는 내용을 물어보는 방법의 하나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것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시면 계산 문제도 조금 이제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도 나갈 거 9주짜리 이렇게 쭉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5월 달부터는 예습을 해갖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예습하실 수 있다면 하시고, 그 예습할 때는 기본서 읽기에는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요약집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부분 수요공급 이론이나 투자론 뭐 이런 부분들 공부할 때는 한 번 정도 책 읽어보고 오시면 수업 듣기 훨씬 편하시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또 할 얘기 있으면 그때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책으로는 33페이지 가시고, 책이 2권이라 이제 페이지를 2개를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서는 33페이지, 그 다음에 요약집은 10페이지 부터 나와 있는 총론, 대한민국 부동산학 총론. 시험은 3문제 나오고요. 다 맞아야죠, 뭐. 총론은 무조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의 개념, 3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동산의 개념. 근데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요거는 좀 잘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토지 용어.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용어를 많이 외우시는 분이 많이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한 문제는 꼭 내고 있고, 총론에서 3문제 다 맞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죠. 부동산의 특성. 그래서 이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로부터 파생되는 파생 특성이 어려운 거죠, 뭐. 그래서 파생 특성 얼마나 잘 외우시는가 물어보는 거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총론에서 시험 문제 낼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가지 개념, 용어, 특성, 그걸 공부하실 거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부터 보시는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뭔지는 책 33페이지, 기본 33페이지 보시면 02번에 개념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인 물리적 또는 기술적 측면과 무역적 측면인 경제적 측면 그리고 법률적 측면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그 개념 정의할 때 이걸 두고 뭐라 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얘가 부동산 학에서 파악하는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뭐로 본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개념이니까 이걸 갖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테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3페이지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을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에서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도 정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을 두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 물을 건 그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정의되는가를 시험에 물어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자연이나 환경이나 또는 위치나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라는 거 외우셔야 되는 거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자산이나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또는 상품이라고 부른다, 정의한다 라는 거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광의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 이 광의의 부동산 속에는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이라는 게 포함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제일 먼저 공부하실 건 이걸 뭐라고 정의하는가를 외우세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 외워두시고, 그 뒤에 3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들은 그 구체적 내용 설명한 거죠. 내용. 구체적 내용. 그래서 구체적 내용 보시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제 개념과 관련해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구별하셔야 될 개념이 하나 있죠. 구별해야 될 거. 그래서 구별해야 될 개념이 두 가지. 하나는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복합 건물이라는 거. 구별하셔야죠.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35페이지 참고에 보면 개념 비교 그래 놓고 세 개를 비교해 놨어요. 그럼 이 세 개를 구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셋 다 문자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복합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아마도 이걸 헷갈려 할 거다라는 뜻에서 내는 문제죠. 그럼 얘는 그냥 지금 정의한 것처럼 부동산의 개념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다 이런 뜻이고, 얘는 부동산 자체가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어떤 것들이에요? 둘 이상의 부동산, 예를 들면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별도의 부동산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서 결합돼서 일체로 이용되고 일체로 거래되고 일체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를 두고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 부르고, 이걸 감정평가 배우신 분들은 감정평가 할 때 하나로 묶어서 평가는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 중에 일부만을 평가하는 걸 두고 부분평가라 부른다. 그래서 그런 일괄평가나 부분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 부른 거죠. 그 다음에 복합 건물은 중간에 한가가 생략된 말. 그래서 복합 용도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거용이라고 하는 용도와 상업용이라는 용도가 하나의 건물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걸 두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주상 복합 건물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건물의 용도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복합 건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뭐라고 정의하는지 외우고 계시고 세 개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3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구체적 내용 들어가서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얘네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건 위치나 공간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게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아예 없으니까 그냥 개념만 외우고 계시면 되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속에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가 뭔지는 굳이 알 필요 없지만 정착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뒤에 3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각각의 내용, 구체적 내용에서는 이 네 가지 공부하시면 되죠. 위치와 공간, 그 다음에 정착물과 준부동산. 그래서 책의 35페이지에 기술적 측면의 개념 중에 제일 먼저 공간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이 정리되어 있고, 우리 요약집으로는 이 얘기가 14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술적 측면의 개념 중에서는 이제 공간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 얘기는 부동산이 3차원의 공간에 미치니까 그 부동산의 소유권, 즉 토지의 소유권이 공간적으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얘기를 하는 게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얘기죠. 그래서 35페이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얘기가 부동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은 3차원의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건 거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수평 공간에 해당하는 지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중 공간에 들어가는 지하 또는 그 위에 지상 공간에 들어가는 공중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간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게 뭐다?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와 같이 세 가지 공간에 모두 다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부동산 학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 212조에 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도 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소유권은 지표 공간에 대한 권리인 지표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인 지하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공중 공간에 대한 권리인 공중권이라는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세 가지 얘기하는 거죠. 지표권이라는 게 어떤 권리고 어디까지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두 번째, 지하권이라는 건 어떤 권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그 다음에 공중권이라는 건 어떤 권리인가. 이거 배우시는 거죠. 얘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 책의 35페이지에는 제일 먼저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이다. 그래서 A번에 뭐 수평 공간, B번에 공중 공간, C번에 뭐 지중 공간 이런 거 설명되어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번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따져보는 거고 그래서 A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민법 212조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 규정은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림에 지금 설명드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공부할 건 결국 니은번에 있는 지표권, 디귿에 있는 공중권,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리을에 나오는 지하권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일단 지표권부터 보시면 니은번의 지표권. 지표권이란 토지 어느 부분, 지표상, 그러니까 수평 공간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는 작물 경작할 수 있고 건물 지을 수 있고 지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너보다 지표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 이 지표권에 경계 얘기를 안 해놨어요. 책에다가는. 그러니까 수평 공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유권 인정되는 건 아니죠. 왜? 수평 공간을 가다 보면 토지가 끝나는 부분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소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바다를 나누는 경계가 지표권의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계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 공유수명관리법이라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 만조 수위선이 토지와 바다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표권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지표권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들, 내용들에는 지금 읽어본 대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경작권.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뭐 건축권. 그 다음에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다, 용수권. 이런 권리들이 뭐로 인정된다? 지표권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지표권에서는 마땅히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거의 없겠네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38페이지, 우리 책에는 공중권이 먼저 나오는데 지하권을 먼저 좀 볼게요. 그래서 지하권 보시면 38페이지는 지하권. 지하권은 개념 자체가 일단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하권의 개념은 개념 자체가 두 가지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토지 구역의 어느 공간, 지하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 속에는 이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는 것도 지하권이고 그 다음에 그 지하 공간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지하권입니다. 그럼 지하권의 개념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꺼내 쓰는 거, 획득하는 것도 지하권이고 그 다음에 그 지하 공간 자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도 지하권으로 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이해해 두시고. 근데 이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는 무한히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에 해당하는 게 아까 36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도 나와 있었고, 우리 책에 참고에 나와 있는 누가? 한계 심도라는 게 개인의 소유권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심도는 개념 한번 봐요. 참고하기에. 한계 심도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 개념입니다. 깊이. 그래서 이게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 이건 용도에 따라서 얕은 데는 한 20m, 깊은 데는 40m까지를 그 깊이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즉 한계 심도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개인의 소유권 인정되는 부분을 사적 제약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개인의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공적 제약권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는 건데,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이 한계 심도라는 깊이를 기준으로 그 위쪽에 있는 사적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적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공적 시설물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게 되니까 그에 따른 뭐가 필요할 거다? 보상도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 심도 아랫부분에 있는 공적 지하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는 어떤 물건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침해한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요 얘기는 지하 공간 자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꺼내 쓸 수 있는 것도 지하권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런 꺼내 쓰는 거와 관련해서는 땅속에 묻혀있는 대부분의 물건들, 뭐 흙이나 또는 돌멩이, 암석 또는 뭐 지하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광업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미채굴된 광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하권을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시면 세 번째 이제 공중권이라는 게 나오죠. 공중권. 그래서 공중권의 개념은 토지구역상의 어느 부분 공중공간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문제는 이 공중권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을 무한히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데 한계 심도와 같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념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랬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가장 높은 계량물까지의 높이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 경계는 아직 없지만 어쨌든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인 사적 공중권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적 공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들에는 일조권, 해를 볼 수 있는 권리, 또는 경치를 볼 수 있는 권리인 조망권, 이런 것들이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들이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항공권이나 전파가 돌아다니는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죠. 구별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공중권에서는 특이하게도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시험 문제 물었었어요. 공중권의 활용 방법. 그래서 우리 책에 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중권의 활용 방법 그래놓고 민법상의 지상권을 설정할 때 토지의 전체가 아니라 공중 또는 지하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구분지상권, 이런 것들도 뭐를 활용하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중공간의 이용을 제한하는 뭐 용적률 같은 거 계산할 때 그 용적률에 대해서 일정한 혜택을 지불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 이런 것들도 다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그 개발이 제한되는 개발권을 남한테 파는데 그 개발권이라는 게 결국 공중공간에 대한 개발권을 말하는 거니까 이 개발권을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개발권 양도제도, 즉 TDR 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느 공간을 활용하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서는 다른 얘기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중에서 뭐라고 정의되는
공간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에서 할 얘기들인 거죠. 가끔씩 시험 문제 내고 있으니까 특히 지하권, 공중권은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그냥 두 번째 38페이지 가시면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중에서 위치로 정의되는 부동산도 있죠. 위치로서의 부동산. 그래서 요약집으로는 여기가 13페이지 있나요? 13페이지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부동산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위치와 가치와의 관계 얘기를 하는 게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제일 먼저 할 얘기가 위치라는 거의 개념부터 보자는 거예요. 위치라는 게 뭐냐. 위치에는 종류가 두 가지, 절대적 위치라는 거와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두 가지 위치가 있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라는 건 지리적으로 또는 좌표상으로 표시되는 위치를 절대적 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대적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라는 성질을 부동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이라 부르는 거고 부동산은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죠. 이에 반해서 상대적 위치라는 건 주변의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주변 토지의 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위치의 좋고 나쁨 이걸 두고 상대적 위치라 부르고 이런 주변의 토지 이용은 계속 수시로 변하니까 얘는 변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라는 성질을 위치의 가변성이라 부르는 거고 이런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토지와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인접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상대적 위치는 계속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럼 공부하실 거 첫 번째는 이 두 개 구별하셔야죠. 구별하시는 거. 그래서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에 뭐가 결정된다?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느냐도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옆에 뭐가 있느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누가 그 옆에 뭐가 있느냐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주로 뭐에 의해서 이와 같은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절대적 위치든 상대적 위치든 이런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성질을 마샬이라는 학자는 위치가치라고 불렀고 이걸 다른 말로 부동산의 가치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이다. 그래서 위치성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이와 같은 위치가치 또는 위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죠. 근데 기본서에는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차피 위치와 부동산의 가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한 학자가 16회 기출문제 나왔던 허드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요약집에는 써놨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가치의 관계를 허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동산의 가치인 지가는 그 부동산의 임대료인 지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이 지대는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는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그만큼 편리하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고 그만큼 도달하기 편리하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어디에 있다? 가까운 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간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가까움에 따라서 뭘 판단하고 위치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한 사람이 허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까움을 표시하는 말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접성이라고 하는 가까움도 있고 또 하나는 접근성이라고 하는 가까움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건 우리가 거리를 나타낼 때 이 거리에는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한 실측거리, 즉 물리적 거리도 있다고 그랬고 시간적으로 표시되는 거리도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돈으로 표시하는 거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안함산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실제로 측정해서 5km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물리적 거리. 차 타고 가시면 한 10분이면 갈 거예요. 시간적 거리.
택시 타면 4,000원 나와요. 그러면 경제적 거리. 그 다음에 별로 안 멀어요. 심리적 거리. 그래서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오로지 물리적 거리만을 가지고 판단한 가까움을 근접성이라 부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모든 거리를 다 종합해서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보다 접근성이라는 거죠. 그 두 개 구별하시고, 그럼 위치를 판단할 때는 근접성보다는 누구에 의해서? 접근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더 타당하겠고, 그에 따라서 접근성을 판단해서 부동산에 뭘 따지고 위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로서의 부동산 얘기에서 누구 나오는 거예요? 접근성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위치로서의 부동산,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접근성 갖고 판단한다는 거죠. 접근성. 그럼 이 접근성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통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두 부동산 간의 접근성이 어떨수록 양호할수록 그만큼 위치가 어떻다?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KTX역, 천안아산역과 이 학원과의 접근성이 높으니까 위치가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에 따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접근성을 판단하고 있는 부동산의 용도가 내가 싫어하는 시설 또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인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들이 내 부동산과 접근성이 높은 거는 절대 위치가 좋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용도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기만 하면, 선호의 대상이기만 하면 접근의 정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접근성이 높은 부동산 가치 높아질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고려할 건 접근의 정도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까운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워서 시장 한복판에 우리 집이 있다, 이런 건 절대 위치가 좋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접근성이 높은 건 위치로서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그만큼 또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하실 건, 부동산의 위치에 따른 가치를 판단할 때는 뭐가 기준이 되는데, 접근성이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해서 언제나 위치가 좋고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접근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세 가지를 구별해서 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접근성을 판단할 때는 그 부동산의 뭐를 따져서, 용도를 따져서 접근성의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니까 용도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정도 같은 것도 고려하면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는 두 가지 정도 물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를 구별하실 수 있느냐 물어볼 테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판단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얘는 16회 때 맞는 지문으로 시험에 냈었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게 위치. 그럼 여기까지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에서 어떤 측면,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추가로 더 보실 내용 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별도로 할 얘기 없다고 그랬죠? 그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는 것들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되겠죠. 그래서 기본서론은 42페이지부터 나오나요? 42페이지 나와 있고, 요약집으로는 11페이지부터 나오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법률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의 태도는 공시수단, 즉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방법,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이걸 다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찾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걸려든 게 민법이라는 거죠. 민법. 그래서 민법 99조 1항에 가보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은 뭐와 뭐를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두고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또 법률들을 찾아보니까 민법 이외의 각각의 개별법들에서, 민법 이외의 각각의 법률들에서 원래는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동산인 물건인데 이런 개별법에서 뭘 하다고 해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결국 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각각의 개별법상의 준부동산을
합해야 되는 개념이 됐으니까 그만큼 개념이 좀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관계도 잘 이해하세요. 세 개의 관계.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공부하셔야 될 건 일단 협의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토지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설득할 필요 없고 정착물에 대한 얘기 좀 더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준부동산이라는 게 좀 낯설은 개념이니까 요거 공부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얘가 좀 내용이 많으니까 얘를 먼저 볼게요. 준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책으로는 요약집으로는 12페이지 나오고 기본서로는 47페이지 나옵니다. 47페이지 나오는 준부동산. 그래서 준부동산에서는 공부하실 거, 준부동산은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부르고 준부동산에서 공부하실 거 딱 세 개를 했어요. 세 개. 첫 번째, 개념은 알아야 될 테고 두 번째, 번거롭게 이런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는 아셔야 될 테고 세 번째, 준부동산의 종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준부동산으로 보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하시는 게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이라는 거의 개념은 지금 하면서 얘기했어요. 원래는 민법적으로 봤을 때 뭐로 볼 물건인데 동산인 물건인데 얘를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각각의 개별법들에서 뭐 할 수 있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놔서 뭐로 취급하는 것들,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던 물건인데 동산이었던 물건인데 개별법에서 등기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부동산이 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원래 그냥 동산으로 냅두지 번거롭게 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얘가 동산이었던 물건이 부동산이 되는 순간 얘는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게 이걸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얘네들은 감정평가 배우신 분들 우리가 감정평가의 개념 정의할 때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 토지 등에 들어가는 게 토지 말고 누구? 협의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착물 그 다음에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한 광해부동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토지 등에 준부동산들도 포함되니까 준부동산은 다 뭐의 대상이 된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준부동산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준부동산의 종류인데 준부동산의 종류는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그래서 그 9가지가 뭔지를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4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건설기계 외우시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재단의 2가지가 있죠. 그래서 공장을 구성하는 재산의 집단, 공장재단 광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집단, 광업재단 이 2가지가 이제 준부동산을 인정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인 어업권이나 또는 광업권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을 인정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있는 임목 같은 재산들도 뭐로 본다? 준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념이나 이유 물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개념 같은 거는 맞는 표현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잘 받으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준부동산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맞추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죠. 그래서 준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준부동산에서 공부할 거.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또 하나 개념 정의할 게 정착물에 대한 얘기죠. 정착물. 그래서 기본서로는 43페이지 나오고 요약집으로는 11페이지 나와 있는 게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정착물이라는 용어는 원래 부동산 학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민법. 근데 민법상의 개념과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개념, 정착물의 개념이 표현은 똑같지만 개념이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것도 신경을 쓰시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자 중에서는 정착물이라고 똑같이 이름을 붙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니까 얘는 정착물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우리는 설비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게 원래 영어 영문이 픽스처니까 이렇게 영어 단어로 써줘갖고 얘가 시험 문제에서 묻고 있는 설비 또는 픽스처라고 나와 있는 물건이 있으면 민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뭐의 개념이다?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라고 했죠. 그래서 정착물에서도 공부하실 건 3가지. 첫 번째 뭐 개념은 아셔야 될 테고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 이 세 가지 공부하시면 되죠. 지금 수업 나가는 게 너무 빠르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뭐예요?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두 가지죠. 하나는 너무 늦게 와서. 그러니까 나는 오늘 처음 왔는데, 학교는 처음 듣는데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냥 공부가 덜 된 거잖아요. 남들은 6개월 동안 연락이 한 거를 이제 와서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늦은 거고. 그 다음에 수업을 나는 11월부터 들었는데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뭘. 그래서 이 속도로 들을 수 있어야지, 이 속도로 듣고도 다 이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야지 시험 보러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고. 그래서 이걸 뭐 자세하게 지난 뭐 3, 4월 달이나 1, 2월 달처럼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나는 이게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3, 4월 달에서 수업했던 거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참고를 하세요. 특히나 나중에 오신 분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얼마큼 잘 외우시느냐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은 요 속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해가 별도로 필요 없는 부분은 이 속도고, 만약에 좀 더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하겠죠. 그래서 뭐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나 투자론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 요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에 설치 내지는 부착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 두 번째는 이 물건이 부동산에 뭐가 된 거? 일부가 된 거. 그래서 부동산으로부터 재고해낼 수 없게 된 물건들을 뭐라 부른다? 정착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과의 관계에서 토지와 독립적으로 취급되는 정착물들도 있고, 또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착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토지와 독립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얘 문제는 토지와 독립적으로, 즉 별도로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 중에 이와 같이 토지에 설치되어 토지의 일부인 물건 중에 토지와는 독립적으로 별도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물건은 건물인 거죠, 건물. 또는 아까 임목법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한 임목, 또는 민법상에서 별도의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수목의 집단, 뭐 이런 것들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지만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럼 그 나머지 물건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착물들. 그래서 뭐 담벼락, 또는 뭐 도로, 또는 뭐 교량, 또는 뭐 임목이나 수목의 집단이 아닌 그냥 우리 앞마당에 심어져 있는 나무, 수목, 또는 24회 시험에 물었던 지목의 하나인 국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착물들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24회 나왔던 것처럼 다음에 나와 있는 정착물들 중에서 토지와 독립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닌 걸 찾으세요. 그래서 국어 물어봤던 적도 있고, 또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임목,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그 물건의 소유권도 갖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즉 토지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지만 건물은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들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토지 소유자가 이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착물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그 권리를 인정받는다. OX? O. 이거 부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정착물의 종류를 여러 차례 물었어요. 24회 때 딱 한 번 묻고 만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정착물 쪽에서 많이 물었던 건 정착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판단 기준이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는데 그 4가지가 어떤 건지도 아셔야 되고, 그 4가지 판단 기준에 따를 때 얘를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의 물건인 동산으로 봐야 되느냐도 구별하셔야죠. 그래서 판단 기준 첫 번째가 부착된 방법, 두 번째가 부착된 물건의 성격, 세 번째가 부착한 사람의 의도, 네 번째가 당사자 간의 관계.
이 네 가지를 살펴서 얘가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따지죠. 그래서 부착된 방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제거했을 때를 물어본다고 했어요. 제거했을 때. 그래서 제거를 했더니 물리적으로든 기능적으로든 효용적으로든 뭐 하나라도 손상을 입는다. 손상이 발생했다. 그럼 그 말은 떼면 안 되는 애를 억지로 뜯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상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부동산의 일부인 정착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효용적으로나 그 어떤 손상도 없는 상태에서 제거가 되더라. 그럼 얘는 원래부터 별개의 물건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과는 별개의 물건이 뭐로 본다? 동산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착되어 있는,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부동산의 특정 위치나 특정 용도에 딱 맞도록 고안되어서 설치된 물건. 대표적인 건 창문 예를 듭니다. 창문. 그래서 이런 창문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손상 없이 제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성격상 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인 정착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한 사람의 의도는 뭐 의도대로 하는 거죠. 뭐 설치한 사람이 원래부터 부동산의 일부로 하려고 했으면 그대로 부동산이 되는 거고, 별도의 물건으로 하려고 했다면 동산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시험 문제에서 틀릴 사람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 낼 땐 예를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설치한 사람이 임대인, 집주인이 설치했을 때와 이 물건을 설치한 사람이 임차인, 세입자가 설치했을 때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어떤 물건을 설치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로 만들어서 부동산의 임대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는 부동산의 일부인 정착물로 봐야 될 테고, 만약에 세입자가 자기가 살면서 불편해갖고 어떤 물건을 설치했다면 그건 나중에 들고 나갈 생각으로 설치를 했겠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과는 별개의 물건인 동산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당사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 두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에어컨을 더워서 설치하면서, 자기가 임차인이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임대인한테 내가 이거 설치해놓고 그냥 나갈 테니까 두고 쓰세요. 그때 임대인이 그걸 승낙했다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임차인이 설치했지만 부동산의 일부로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겠죠. 왜? 특수한 약정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 특약대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일단 이 물건이 매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생길 수 있겠죠. 매매가 된 경우에. 그러면 지금 판단한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의해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매도인 거냐 매수인 거냐라는 소유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이 물건을 부동산의 일부인 뭐로 봐서, 정착물로 봐서, 부동산의 일부니까 물건 전체가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양도되면서 이 설치된 물건도 매수인한테 이전이 된 거죠. 그래서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이제 임대차 관계.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방금 전에 설치한 사람의 의도 따지면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설치한 거?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 있다면 이건 설치한 사람의 의도를 살펴서 기본적으로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얘기를 왜 또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임차인이 설치한 요와 같은 물건들을 부동산 학에서는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임차자 정착물. 그래서 이름 속에는 무슨 말이 붙는데 정착물이라는 말이 붙지만 얘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착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동산.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약집에 10몇 페이지요? 12페이지인가? 를 가보시면 그 리을번의 당사자의 관계 설명되어 있는 거에서 A번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설명해 놨고, B번에 임대차 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나와요.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임차자 정착물로 취급되어 얘는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이라는 표현이 붙지만 뭐다? 동산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C번에 이런 임차자 정착물의 종류를 3가지 써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임차자 정착물에는 종류가 몇 가지? 3가지나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거래 정착물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농업 정착물이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가사 정착물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착물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누가 설치한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설치한 거기 때문에 동산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거래 정착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임대해서 닭집을 냈습니다. 그럼 닭집 하다 보면 이것저것 설치해야 될 물건들이 많죠. 그러면 그것도 누가? 임차인이 그 건물에 설치한 뭐예요? 임차자 정착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거래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설치한 사람이 누구니까? 임차인이니까 그 건물과는 별도의 물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농업 정착물이라는 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빌린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린 겁니다. 그럼 그 빌린 땅에다가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설치한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그걸 농업정착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도 정착물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누가 설치한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설치한 거기 때문에 뭐로 봐야 돼요? 토지와는 별도의 동산으로 봅니다. 뭐를? 농작물을. 그 다음 세 번째 가사정착물은 내가 아파트를 새 들어 사는 거예요. 그럼 새 들어 살면서 이것저것 설치하는 물건들이 있겠죠. 그걸 가사정착물. 그럼 얘도 설치한 사람은 누구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거니까 이것도 정착물이라는 표현이 붙지만 뭐로 본다? 동산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이런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정착물이라는 말이 붙지만 부동산과는 별도의 물건이고 당연히 이걸 설치한 누가? 임차인이 이 물건에 대한 뭘 갖는다?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2가지 묻겠죠. 정착물에서는. 정착물에 2가지 구별하시는 거 하고 얘가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때 얘를 부동산의 일부인 정착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부동산과는 별도의 물건인 동산으로 봐야 되느냐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하나 정도는 꼭 낸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어차피 아까 그 수업 계획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시는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지 이해해야 되는 단계는 언제예요? 1, 2월 달이요. 이제는 하셔야 될 일은 뭐라고 정의하는지 외우시는 단계. 왜? 못 외우면 못 푸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기본서로는 49페이지 나오고 요약집으로는 1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토지 용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